내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먹고 자고 하는 주제에 시누이 혼수 비용 좀 보태라는 게 그렇게 억울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두툼한 청구서 뭉치를 내 얼굴에 집어 던졌다. 남편이란 작자는 곁에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구경만 할 뿐이었고 심지어 내가 자기 와이셔츠를 구김없이 다려놓지 않았다며 짜증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 인간들은 매달 쥐어주는 그깟 500만 원짜리 월급이 내 인생을 통째로 사들인 엄청난 노예 계약서라도 되는 줄 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나는 그 카드에 든 돈을 단일 원도 쓰지 않았을 뿐더러 그 500만 원 뒤에 숨겨진 구역질 나는 빚 구덩이의 실체까지 싹 다 캐냈다는 것이다. 오늘 나는 이혼 서류를 내동댕이 치는 것으로 모자라 그들 가족이 서울 길바닥에 나앉아 짐승처럼 길거리를 헤매는 꼴을 똑똑히 지켜볼 작정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 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죠. 매월 25일 거실에서는 늘 똑같은 촌극이 벌어졌다. 남편 박민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짙은 남색의 실물 급여 카드를 꺼냈다. 그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두 손으로 카드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쥐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며 소파 정중앙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조 여사를 향해 카드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번 달도 고생해서 번 돈입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게 깔려 있었고 다분히 의도된 공손함이 묻어났다. 조 여사는 카드를 받아들고 뒷면을 쓱 훑어보더니 흡족한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옆에 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 봉투를 거실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봉투는 매끄러운 유리를 타고 스르륵 미끄러지다 과일 바구니 가장자리에 닿아서야 멈춰섰다. 이번 달 내 용돈이다. 가져다 써라. 모자라면 언제든 다시 말하고.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기가 죽어서야 쓰겠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우는 두 손으로 공손히 봉투를 집어들고는 뒷걸음질 치듯 물러나 1인용 소파에 엉덩이를 붙였다. 나는 방금 먹기 좋게 썰어낸 과일 접시를 든 채 그 곁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접시를 내려놓고 반보 뒤로 물러섰다. 시어머니의 곁눈질이 내 쪽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유리 상판 위에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달그락하는 짧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에 울렸다. 지아나,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 집 전세 보증금, 우리 시가에서 해준 거다. 5억 원이라는 보증금이 어디 애들 장난인 줄 아니? 민우가 매일 밖에서 상사들 눈치 보며 뼈 빠지게 돈을 벌어오는데 며느리인 내가 집안일 전부를 도맡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이치야. 평소에 들어가는 식비며 자잘한 생활비는 너 집에서 그 무슨 그림 그리는 알바인가 뭔가 한다며? 생활비는 내가 푼돈이라도 벌어서 알아서 충당해라. 우리 민우 피 같은 돈에 손 벌릴 생각일랑 아예 접어두고.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거실 바닥 타일의 무늬만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을 툭툭 털며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나 간다. 다음 달 25일에 다시 오마. 민우 밥 좀 잘 챙겨 먹여라. 애가 요새 얼굴이 반쪽이 됐잖니? 민우는 즉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배웅에 나섰고 차키를 챙겨 들고 쪼르르 따라 나갔다. 현관문이 철컥하고 닫힌 뒤 거실에는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과일 접시를 주방으로 다시 들고 가 남은 과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털어넣고 수도꼭지를 틀어 접시를 씻기 시작했다. 시원한 물줄기가 도자기를 때리며 흘러내렸다. 내 은행 계좌에는 이번 달 외주 디자인 작업 비용으로 120만 원이 방금 입금된 참이었다. 하지만 어제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느라 이미 3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밤 11시 도어록의 삐삐삐 소리가 울렸다. 민우가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서류 가방을 현관 바닥에 팽개쳤다. 그는 소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와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끌어 풀고는 발에 신겨있던 양말을 훌렁훌렁 벗어 허공에 휙 던졌다. 한 짝은 소파 쿠션 위에 떨어졌고 다른 한 짝은 거실 러그 위로 나뒹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거래처에서 급하게 수정해달라고 독촉한 홍보 포스터 시안을 손보고 있었다. 얼음물 한 잔만 떠와 그는 소파에 대자로 드러누워 눈을 감은 채 툭 내뱉었다. 나는 작업하던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은 뒤 냉장고로 걸어가 차가운 생수통을 꺼냈다. 유리잔에 얼음과 물을 가득 채워 그에게 건넸다. 그는 잔을 받아 들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이내 미간을 확 찌푸리더니 테이블 위에 유리잔을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오늘 저녁에 끓인 그 찌개, 맛이 왜 그따위야? 도대체 신경 써서 요리하긴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찌개는 절대 이렇게 밍밍하지 않았어. 넌 허구한 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냐? 나는 러그 위에 널브러진 양말 한 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발가락 부분에는 보풀이 잔뜩 일어나 있었다. 내일은 된장을 조금 더 풀게요. 나는 양말을 주워 들고 소파 위에 떨어진 나머지 한 짝까지 마저 움켜쥔 채 등을 돌려 세탁실로 향했다. 3일 뒤 오후, 나는 서재에서 마감 기한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선의 디테일이 워낙 까다로워 이 모니터 앞에만 벌써 4시간째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밖에서 전자 도어록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 이어서 도어록이 찰컥하고 열리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우는 아직 한참 회사에서 근무할 시간이었고 이 대낮에 비밀번호를 치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기척이 나더니 이내 거침없는 발소리가 주방을 향해 직진했다. 냉장고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몇 초 뒤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마찰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파일을 저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문 앞까지 걸어갔다. 시어머니는 내 쪽을 등진 채 상체 절반을 냉장고 안으로 쑥 들이밀고 있었다. 그녀는 맨 아래 칸에 있던 반찬통을 모조리 바깥으로 끌어내더니 뚜껑을 하나하나 거칠게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다 무슨 쓰레기 같은 것들이야. 그녀가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새빨간 종갓집 김치를 열어보던 순간 그녀의 손놀림이 딱 멈췄다. 그녀는 검지손가락으로 봉지 입구에 묻은 붉은 양념을 살짝 찍어 입에 넣고 맛을 보더니 기겁을 하며 싱크대를 향해 손을 마구 털어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다.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둔 내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진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안으로 걸어 들어가 통화 연결 버튼을 눌렀다. 이제한 수화기 너머로 고막을 찢을 듯한 호통소리가 터져나왔고 동시에 주방에서 울리는 날 것 그대로의 육성 메아리가 겹쳐 들렸다. 네,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응시했다. 스마트폰의 진동 탓에 수면에 가느다란 파문이 일고 있었다. 너 아주 갈수록 간땡이가 붙는구나. 내가 감히 우리 민우한테 밖에서 사온 찌꺼기 같은 반찬을 먹여? 이 게을러 터진 년아, 내가 널 집구석에 가만히 앉혀둔 게 무슨 사모님 노릇이나 하라고 그런 줄 알아? 제 손으로 직접 밑반찬 하나 안 만들고 방부제를 얼마나 쳐넣었는지 알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걸 사다 먹여. 내년이 내 아들을 이따위로 챙긴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최근에 급하게 들어온 외주 작업이 몇 개 겹쳐서 배추를 사다가 직접 담글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말대꾸. 내가 지금 감히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 내가 밖에서 긁어모으는 그깟 푼돈이 대체 무슨 소용인데? 그게 내 아들 건강보다 중요해? 너같이 근본도 없고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들의 행태는 정말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 당장 냉장고에 있는 이 쓰레기들 싹 다 갖다 버려. 전화는 일방적으로 뚝 끊어졌다. 주방 쪽에서 쓰레기 봉투가 짝짝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무거운 물건들이 음식물 쓰레기통 안으로 퍽퍽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발소리가 거칠게 현관으로 향했고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부서질 듯 닫혔다. 나는 서재 밖으로 나갔다. 냉장고 문은 떡하니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하얀 냉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속이 텅 빈 반찬통 3개가 싱크대 상판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냉장고 문을 꼭 닫고 반찬통들을 깨끗이 씻어 찬장에 차곡차곡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을 꺼내 쇼핑 앱에 접속해 위장형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했다. 배송지는 아파트 1층에 있는 편의점 택배 수령으로 지정했다. 3일 뒤 그 카메라는 거실에서 현관과 주방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장식용 화분 잎사귀 사이에 감쪽같이 설치되었다. 9월, 추석 명절. 시가의 주방은 찜통처럼 푹푹 찌고 숨이 막혔다. 바닥에는 커다란 전기 그릴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서 뜨거운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올랐다. 나는 아침 7시부터 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밀가루와 계란물을 잔뜩 묻힌 전거리가 3개의 커다란 양푼에 한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나무 주걱을 쥔 채 튀김옷이 뚝뚝 떨어지는 명태 살을 기름이 끓는 팬 위로 하나씩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촤악 하는 기름 튀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텔레비전 소리를 집어삼켰다. 수시로 뜨거운 기름방울이 사방으로 튀어내 손등을 때렸지만 나는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기계적으로 팬 위에 전을 뒤집을 뿐이었다. 반쯤 열린 미닫이 문을 통해 거실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시아버지는 1인용 안락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남편 민우와 시누이 박수진은 넓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정성껏 깎아놓은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민우와 수지는 화면을 보며 배를 잡고 낄낄거렸다. 오빠, 저 남자 표정 좀 봐. 진짜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 수진이 이쑤시개로 멜론 한 조각을 콕 찍어 입에 쏙 집어넣으며 말했다. 저 녀석 원래 개그맨 출신이잖아. 우민우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뻔뻔하게 2발을 턱 걸쳤다.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수첩 하나를 손에 쥐고 걸어 나왔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주방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소파 앞 테이블로 다가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지아나, 불 끄고 이리 좀 와봐라. 이 그녀가 딱딱한 어조로 명령했다. 나는 마지막 전 조각을 팬에 올린 뒤 그릴판의 전원 코드를 뽑았다. 쪼그렸던 다리를 펴고 일어서는 순간 무릎에서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고 2초간 눈앞이 핑 돌며 캄캄해졌다. 나는 미닫이문 문틀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은 뒤 거실로 걸어나가 테이블 곁에 섰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수첩을 탁 펼쳤다. 우리 수진이가 다음 달이면 시집을 가지 않니? 사돈댁에서 예단 목록을 쫙 보내왔는데 우리 쪽 혼수도 쪼잔하게 해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 시아버지랑 상의를 마쳤는데 가구랑 가전제품은 무조건 최고급 라인으로 싹 다 맞추기로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손에 들린 볼펜 끝이 종이 위를 톡톡 치는 모습만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너 시집 오기 전에 그 무슨 디자인 회사인가 다녔다지? 내 개인 계좌에 모아둔 돈이 제법 될 게다. 요즘 젊은 애들 결혼 준비하느라 허리가 휜다는데 내가 새언니로서 당연히 힘을 좀 보태야 하지 않겠니?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정도면 얼추 맞겠더라. 내일 당장 내 계좌로 그 돈 이체해라.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인위적인 웃음소리만이 유독 날카롭게 귓가를 때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돈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둔 제 개인 비상금입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시어머니의 미간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내 돈이 곧 우리 집안 돈인 거지? 왜 그 알량한 돈 꽉 껴안고 무덤까지라도 가져갈 작정이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묶어둔 돈이라서요. 그 돈은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수진이 쥐고 있던 이쑤시개를 툭 던지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새언니, 너무 쪼잔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나 오빠 하나밖에 없는 하나뿐인 여동생이잖아요. 설마 고작 그 돈 조금 보태주는 게 아까워서 그래요?
아니면 그 돈 꽁쳐놨다가 친정에 몰래 빼돌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예요? 곁에 있던 민우가 헛기침을 킁킁하며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거들었다. 지아나. 가족끼리 내 돈 따져서 뭐해? 그냥 기분 좋게 내놔. 괜히 어머니 화나게 만들지 말고. 안 됩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서더니 테이블 위에 민우가 마시다 남긴 얼음물이 반쯤 든 유리잔을 획낙가 채어 내 쪽을 향해 사정없이 확 뿌려버렸다. 차가운 물벼락이 내 무릎 아래로 쏟아졌다.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이 종아리를 타고 흘러내려 양말 속으로 스며들었고 척척하게 젖은 천이 발등에 불쾌하게 들러붙었다. 이 이기적이고 독해 빠진 년. 애초에 민우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하겠다고 할 때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너같이 표독스러운 년은 대가 끊겨서 천벌을 받아 마땅해. 당장 주방으로 꺼져. 전 붙이던 그릴 다 식어 빠진 거 안 보여? 그녀가 주방 쪽을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나는 흠뻑 젖은 양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치맛자락 끝에서 여전히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뒤로 돌아 주방으로 걸어갔다. 꼽아두었던 전기 그릴판에 코드를 다시 꽂고 나무 주걱을 집어들었다. 팬 위에서 식어가던 기름이 이내 다시 촤악 하는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명절이 지나고 맞이한 주말, 민우는 친구들과 골프를 친다며 밖으로 나갔다.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그의 카키색 트렌치 코트를 손빨래해야 했다. 나는 습관처럼 옷의 모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내용물이 없는지 확인했다. 오른쪽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딱딱하게 뭉친 종이 뭉치가 구겨진 채 만져졌다. 나는 그것을 끄집어내어 쫙 펼쳤다. 종이는 이미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표면에는 누런 커피 얼룩까지 묻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채무변제 독촉장이었다. 발신인은 서울에 위치한 한 대부업체였다. 채무자는 박민우. 자금 용도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연체된 원리금은 2,700만 원. 담보물은 한남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그 종이에 적힌 엄청난 액수와 소름 끼치는 조건들을 눈으로 훑어내려가면서도 내 호흡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 나는 그 종이를 쥔 채 거실로 걸어나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우의 월급 카드는 매달 시어머니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시어머니는 매달 그에게 쥐꼬리만 한 용돈을 하사했다. 내 생활비는 온전히 내가 밤낮 없이 외주를 뛰어번 돈으로 충당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떠벌리던 우리 시가에서 해준 5억 원짜리 전셋집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의 통합계좌 조회 앱을 열고 민우의 주민등록번호와 이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했다. 화면에 뜬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은 우리가 결혼하고 불과 석 달째 되던 2해 전 민우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부업체의 담보로 잡히고 무려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는 데 쓰였던 것이다. 그가 매달 시어머니에게 바친다는 그 알량한 월급 카드는 시어머니가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었다. 그 돈은 이 어마어마한 대출금의 이자를 틀어막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밖에서 펑펑 쓰고 다니는 사치스러운 카드값을 메우기 위한 돌려막기에 불과했다. 500만 원이라는 월급은 4억 5천만 원이라는 빚의 원금 앞에서는 그야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푼돈이었다. 그리고 지금 밀리고 밀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기어이 독촉장까지 그의 손에 날아든 것이다. 그들이 밖에서 물 쓰듯 펑펑 써댄 그 돈은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아파트의 보증금을 갉아먹으며 나온 피눈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속이 텅텅 비어버린 이 빈 껍데기 같은 집에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 피 같은 외주 알바비로 착실하게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냉장고를 열어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냈다. 페트병 뚜껑을 비틀어 열고는 단숨에 반 병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엄청난 충격으로 달아올랐던 내 몸의 열기를 싸늘하게 식혀주었다. 나는 다시 베란다로 돌아가 그 독촉장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10장 넘게 선명하게 촬영했다.
그러고 나서 벽장의 서랍을 열어 투명한 지퍼백을 찾아낸 뒤 그 구겨진 종이를 구겨진 그대로 집어넣어 안 쓰는 낡은 수건들 맨 밑바닥에 깊숙이 쑤셔 박아 숨겼다. 거실로 돌아온 나는 아까 마시다 남긴 물을 싱크대에 미련 없이 부어버렸다. 따져 물어봐야 소용없다. 추궁해봤자 시끄러운 변명과 지긋지긋한 부부 싸움만 돌아올 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짓이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구로구에 위치한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춰섰고 복도 맨 끝에는 간판조차 달리지 않은 낡은 사무소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김밥을 오물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내민 메모지를 쓱 훑어보았다. 비용은 일당으로 계산하고 증거 수집에는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그는 입안에 밥풀을 꿀꺽 삼키더니 내게 단가표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 사람의 최근 6개월치 자금 흐름과 돈의 최종 목적지, 그리고 회사 재무팀에 올린 법인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 처리 기록 전부가 필요해요. 법적 효력이 있는 깔끔한 전자 증빙 자료로 빼내주기만 한다면요. 나는 두둑하게 챙겨간 착수금 봉투를 그의 책상 위로 쓱 밀어주었다. 문제없습니다. 그는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 서랍 안에 챙겨 넣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안방의 암막 커튼을 꼼꼼히 쳤다. 민우가 잡동사니를 쑤셔 박아두는 상자를 20분 동안 샅샅이 뒤진 끝에 그가 작년까지 쓰다 처박아둔 화면 깨진 구형 스마트폰 하나를 찾아냈다. 액정 가장자리가 심하게 금이가 있었지만 전원은 켜졌다. 나는 데이터 케이블을 꽂아 내 노트북과 연결했다. 나는 그의 뻔한 패턴을 전부 알고 있었다. 본인 생일, 시어머니 생일, 그리고 몇 가지 의미 없는 숫자 조합들. 3번의 시도 끝에 찰칵 소리와 함께 화면 잠금이 풀렸다. 나는 자동 동기화 기능을 활성화한 뒤 백업 경로를 내가 새로 파놓은 해외 클라우드 서버 계정으로 설정했다. 이제 그의 새 스마트폰에서 평소 쓰던 메신저나 사진첩을 이용하기만 하면 그가 자체적으로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클라우드에는 모든 흔적이 실시간으로 낚아채지듯 저장될 것이다. 그 후로 2주일 동안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 민우는 여전히 퇴근하면 냄새나는 양말을 훌렁 벗어 소파에 팽개쳤고 나는 말없이 그것을 주워 세탁기에 넣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불쑥불쑥 비밀번호를 치고 쳐들어와 냉장고를 헤집어 놓았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버의 파일 용량은 매일매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대부업체 추심 직원과 민우가 나눈 찌질한 통화 녹음 파일, 그가 회사 프로젝트 예산을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해 현금으로 빼돌린 뒤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꽂아준 이체 내역 캡처본, 그리고 그 검은 돈을 받아 챙긴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청담동 고급 웨딩드레스 숍에 결제한 카드 승인 내역까지. 나는 이 끔찍한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 분류하고 날짜별로 꼼꼼하게 꼬리표를 달아 정리했다. 11월의 첫째 주, 드디어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1층 세탁소에 옷을 찾으러 갔더니 평소 살갑던 여사장이 내 눈을 슬슬 피했다. 단지 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도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 동네 아주머니 몇몇이 구석에 모여 쑥덕거리다가 내가 다가가자 벌레라도 본 듯 황급히 흩어졌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물을 손보던 중 습관처럼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카페에 접속했다. 카페의 실시간 베스트 게시판 최상단에 붉은색 글씨로 도배된 자극적인 제목이 눈에 띄었다. 한남동 모 고급 아파트에 기생하는 거머리 며느리를 고발합니다. 작성자의 닉네임은 청담동 사모님이었다. 본문은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할 만큼 길었고 글자마다 분노와 억울함이 질척하게 묻어나 있었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들 건사하는 것도 모자라 밥 하나 제대로 챙길 줄 모르는 며느리년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 같은 여편네는 매달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수백만 원짜리 월급을 홀라당 받아 챙기면서 정작 집안 살림에는 100원 한 장 안 쓰고 자기 친정구석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시에 찾아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글쎄 우리 귀한 아들 입에 들어갈 고기 한 근 사기 아까워서 맨날 싸구려 즉석 식품만 처먹이고 있더군요.
대가 끊어질 상의 가정교육이라고는 쥐뿔도 못 받은 이런 여자는 우리 명품 아파트의 수치입니다. 이웃 여러분, 혹시라도 단지 내에서 그 여자를 마주치면 그 불쌍한 척하는 가증스러운 낯짝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게시글에 내 실명이 대놓고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는 동 호수부터 내가 평소 즐겨 입고 나가는 카디건이 색상, 심지어 내가 집에서 외주 디자인 작업을 한다는 직업적 특징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묘사되어 있었다. 게시글 아래로는 순식간에 수백 개의 조롱 섞인 댓글이 달렸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 저런 미친년이 다 있나요? 요즘 것들은 왜 저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시네요. 저런 년은 당장 짐 싸서 쫓아내야죠. 맨몸으로 쫓겨나도 할 말 없는 년이네. 나는 그 끔찍한 댓글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만 느릿하게 움직일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참지 못하고 폭주한 것이다. 시누이의 결혼식 날짜는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그 3천만 원이라는 빵꾸를 메울 길이 없으니 어떻게든 동네 망신을 주고 사회적 압박을 가해 내 멘탈을 부숴버리고 돈을 뜯어내 상황을 무마하려는 얄팍한 수작이었다. 나는 카페 회원 가입 페이지를 열고 각기 다른 이메일 주소 5개를 동원해 다중 계정을 만들었다. 첫 번째 부계정으로 즉시 댓글을 달았다. 이거 진짜예요. 글쓴이 분이 소설 쓰시는 거 아니고요? 요새 세상에 저렇게 간 큰 며느리가 어딨어요. 남편은 바보라서 가만히 있답니까? 몇 분 지나지 않아 청담동 사모님이 즉각 발끈하며 대댓글을 달았다. 가만히 있긴 누가 가만히 있어. 우리 아들은 그년이 돈 훔쳐갈까 봐 매달 월급 카드 나한테 꼬박꼬박 갖다 바치거든. 우리가 전세 보증금으로 5억 원이나 턱하고 내줬는데 그녀는 10원 한 장 안 내놓고 우리 집안 등골만 빼먹으려고 드는 거 기가 막혀서 원. 나는 곧바로 두 번째 부계정을 동원해 미끼를 던졌다. 전세 보증금이 5억이요? 헉, 그럼 남편분은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시길래? 월급 쥐꼬리만 하면 그 보증금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찰 텐데요.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팀장인데 월급이 자그마치 500만 원이다. 그깟 이자 하나 못 낼까 봐. 5억짜리 집은 당연하고 내 딸내미 시집가는 혼수 비용까지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척척 나오고 있거든. 시어머니의 타자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고 행간마다 허세와 발악이 가득했다. 나는 세 번째 부계정으로 마지막 쇠기를 박았다. 에이, 안 믿겨요. 요즘 세상에 월급 500으로 무슨 5억짜리 집을 굴리고 동생 혼수까지 챙겨요. 글쓴이 아줌마 허풍치는 거 딱 걸렸네. 이 한 문장은 시어머니의 비대한 허영심 한가운데를 날카로운 바늘처럼 푹 찔러버렸다. 단 3분 뒤 본문 아래에 모자이크가 허술하게 쳐진 사진 한 장이 첨부되었다. 그것은 민우가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돈을 쏴준 은행 거래 내역서 캡처본이었고 저교란에는 회사 프로젝트 잔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이체된 내역들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다. 이거 보고 똑똑히 새겨들어. 우리 아들 능력 입 아프게 말해봤자 뭐해. 그거지 같은 며느리 년이 우리 집안 재산 탐내서 시기 질투하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댓글을 달았다. 나는 모니터에 선명하게 떠오른 그 은행 거래 내역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다. 이것은 업무상 횡령죄를 완벽하게 입증해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백 증거였다. 나는 단축키를 눌러 전체 웹페이지를 길게 캡처했다. 악의적인 게시글의 고유 링크, 열폭하는 모든 댓글 기록,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은행 거래 내역 사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압축하여 내 담당 변호사의 이메일로 전송했다. 30분 뒤 변호사로부터 회신이 도착했다. 내가 보낸 모든 온라인 캡처본은 전자 공증 절차를 완벽하게 마쳐 법정에서 흔들림 없는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었다. 나는 인터넷 창을 닫고 유리잔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 한 모금을 꿀꺽 삼켰다. 진척도는 이미 100%, 게이지는 끝까지 차올랐다. 이제 그물은 단단히 조여졌다. 토요일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일기예보에서도 오후 늦게부터 장대비가 내린다고 했다. 민우는 안방 침대에 늘어져 퍼질러 자고 있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가 훌쩍 넘어서야 떡이 되어 들어온 참이었다. 거실 도어록이 요란하게 울렸다.
초인종을 누르는 예의 따위는 없이 거칠게 비밀번호를 두드리는 소리였다. 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리더니 현관 신발장에 쾅 하고 부딪히며 굉음을 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수진이 씩씩거리며 위아래로 훑어보는 표정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 안으로 쳐들어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마치 빚쟁이가 밀린 빚을 받아내러 온 듯한 살기가 등등했다. 나는 식탁에 우아하게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다시피 하고 안방으로 곧장 돌진했다. 몇 초 뒤 꿀잠을 방해받은 민우의 짜증 섞인 웅얼거림이 새어나오더니 이내 시어머니의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쏟아졌다. 5분 뒤 민우가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적거리며 안방 문을 나섰고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섰다. 시어머니와 수진이 흡사 좌청룡 우베코처럼 그의 양옆에 찰싹 달라붙어 섰다. 너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거기 처앉아 여유 부리며 차를 들이마시고 있니? 시어머니가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 똑똑히 봤지? 이 동네 입주민들이 내년 꼬라지가 어떤지 아주 샅샅이 다 알게 됐단 말이다. 내가 오늘 당장 3천만 원 내놓고 우리 수진이 혼수 해결 안 하면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차림 그대로 이 집구석에서 쫓겨날 줄 알아. 수진은 팔짱을 척끼고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새언니, 낯짝이 두꺼운 것도 정도가 있지? 오빠 체면을 아주 바닥에 처박아 놓고도 양심이 있으면 당장 돈 내놔요. 민우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었다. 그는 떡진 머리를 벅벅 긁어댔다. 지아나,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라. 이게 다 우리 집안 체면을 살리자고 하는 일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나는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찻잔 밑바닥이 유리 상판과 부딪히며 달그락하는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옆 수납장으로 걸어갔다. 내 핸드백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든 황토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온 나는 그 봉투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쓱 밀어주었다. 시어머니의 두 눈에 탐욕스러운 빛이 번쩍 스쳤다. 그녀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 봉투를 덥석 낚아챘다. 진작에 이렇게 군말 없이 내놓았으면 피차 얼굴 붉힐 일도 없었잖니? 아주 매를 벌어요. 매를 그녀는 거들먹거리며 봉투의 입구를 우악스럽게 북북 찢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안에서 끄집어낸 것은 두둑한 통장도 한도가 빵빵한 신용카드도 아니었다. 은색 클립으로 가지런히 고정된 A4 용지 뭉치였다. 시어머니는 맨 앞장을 펄럭거리며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팍 구겼다. 그녀의 좁은 식견으로는 그곳에 적힌 살벌한 법률 용어들을 해석할 턱이 없었다. 이게 다 무슨 헛소리들이야. 그녀가 종이를 털털 털어댔다. 그거 이혼 합의서입니다.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 무미건조하게 내뱉었다. 거실의 공기가 1초 동안 얼어붙었다. 민우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켰다. 그는 앞으로 한 발짝 튀어나왔다. 지아나, 너 진짜 미쳤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장. 나는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 파르르 떨리는 서류를 턱끝으로 가리켰다. 법원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서와 채무 책임 분할 소명서입니다. 나 방금 이 집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싹 다 법적으로 동결시켜버렸어요. 종이를 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너 지금 주둥이로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전세보증금이 왜? 이 집은 우리 시가에서 해준 우리 집이야. 어머님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시던 그 5억짜리 보증금. 이미 2년 전에 어머님의 그 잘난 아들내미가 대부업체에 몽땅 담보로 잡히고 4억 5천만 원이나 대출받아 썼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 중에 아주 쥐꼬리만큼은 대출이자 갚는 데 썼고 나머지 알짜배기는 전부 어머님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꽂혀서 어머님이 사모님 행세하며 긁어댄 카드값이랑 수진 아가씨가 곧 입게 될 청담동 최고급 웨딩드레스 값으로 공중분해됐고요.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씹어뱉으며 그들의 고막에 아주 또렷하게 꽂히도록 천천히 말했다.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마치 시체처럼 창백해진 그는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노려보았다. 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내 짐 뒤졌어. 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파들파들 떨렸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민우의 바라글게 무시한 채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민우 씨가 매달 어머님 통장으로 쏴준 그 돈들, 회사 프로젝트 잔여금 같은 게 풀 뜯어 먹는 소리가 아니던데요. 그거 민우 씨가 법인 카드와 프로젝트 영수증 조작해서 회사 공금 빼돌린 거잖아요. 당신 아들, 회사 돈 훔쳐다가 사채이자 틀어막고 있는 악질적인 업무상 횡령범이라고요. 닥쳐. 이 천하의 몹쓸 년이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시어머니가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며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내 얼굴을 향해 미친 듯이 집어 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거실 바닥으로 눈송이처럼 흩뿌려졌다. 생사람 잡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맘카페에 아주 자랑스럽게 올려주신 그 은행 이체 내역서 캡처본 말이에요. 제가 그거 아주 깔끔하게 전자공증까지 맞춰놨습니다. 당신 아들이 조만간 경찰서 끌려가서 횡령 조사받을 때 아주 빼박 못할 핵심 증거로 쓰일 테니까 기대하세요. 나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종이 한 장을 주워 들었다. 대부업체에서 날아온 새빨간 독촉장 사본이었다. 나는 그것을 식탁 위에 친절하게 올려두었다. 제가 대부업체 쪽에 이미 연락을 취해뒀습니다. 민우 씨가 석 달 연속으로 이자 납부를 연체한 덕분에 담보물로 잡힌 이 전세 보증금은 이제 대부업체에서 강제로 압류 집행이 들어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는 순간 그 5억 중에서 4억 5천만 원은 빚 갚는데 삥 뜯겨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남은 5천만 원은 나는 고개를 들어 흑빛이 된 민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깟 5천만 원 쪼가리로는 내가 회사에서 도둑질한 횡령금 빵꾸 메우기에도 어림없을걸. 콩밥 먹을 준비는 다 마쳤니, 여보. 집안은 무덤처럼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다. 수진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소파 팔걸이에 부딪혀 비틀거렸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듯 민우를 쳐다보며 사색이 된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오빠 새언니가 하는 말 다 진짜야? 오빠가 보증금을 담보로 잡혔다고? 민우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수분이 쫙 빠져나간 바싹 마른 장작개비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거실 러그 위로 철퍼덕 주저앉았다. 뒷목을 빳빳하게 잡은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입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날 뿐 반나절이 지나도록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식탁 의자에 걸쳐둔 핸드백을 집어들고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구둣발로 밟고 지나갔다. 내 짐은 어제 포장이사 불러서 싹 다 빼놨어. 이 협의서 빨리 도장 찍는 게 내 신상에 이로울 거야. 끝까지 안 찍겠다고 버티면 뭐 법정에서 진흙탕 굴러보는 거지? 그때 가면 내가 클라우드에 꽉꽉 채워둔 내 비리 녹음 파일이랑 횡령 증거들 판사 앞에서 아주 시원하게 다 까발려줄 테니까. 현관에 다다른 나는 차가운 도어록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아, 참, 어머니. 현관문 비밀번호는 제가 방금 새로 싹 바꿔놨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제 허락 없이 함부로 이 문 따고 들어오려고 수작 부리시면 거실 화분에 예쁘게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 통째로 들고 경찰서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해버릴 겁니다. 내 등 뒤로 무거운 현관문이 닫히며 그 집구석에 도사리던 모든 아수라장과 멘탈 붕괴의 잔해들을 그 안으로 완벽하게 격리시켰다. 센서 등이 나의 경쾌한 발걸음에 맞춰 환하게 켜졌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대신 비상구의 육중한 철문을 밀어젖히고 시멘트 계단을 성큼성큼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구두 굽이 딱딱한 계단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파열음이 텅 빈 계단실을 타고 메아리치며 끊임없이 맴돌았다. 공기 중에는 퀴퀴한 시멘트 냄새와 함께 늦가을의 서늘하고도 상쾌한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나는 중고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 차는 지난주 작업실 장부상 배당금으로 막 장만한 것이었다.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나는 당장 시동을 거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는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다. 그 사람들, 서류 받습니다. 나는 아뷰리에 얇게 쌓인 먼지를 응시하며 손을 뻗어 와이퍼 버튼을 눌렀다. 예상했던 것보다 반나절 늦었군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초동 법원에서는 1시간 전에 이미 전세금 가압류 결정문을 임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대부업체 쪽에도 동시에 부본이 송달되었고요. 절차대로라면 집주인은 지금 자기 집이 사채 담보와 강제 집행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인지했을 겁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물었다. 살아남으려면 집주인은 당장 선을 긋겠죠. 그 집 전세 계약이 다음 달 말 만기인데 절대 연장해주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즉시 법원에 명도 소송을 내고 퇴거 명령을 신청하겠죠. 대부업체 역시 추심 직원을 보내 그 사람들이 집을 비우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겁니다. 집이 비워져야 전세 보증금이 바로 대부업체 계좌로 들어가 빚이 청산될 테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명예훼손건 말인데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내일 오전 시어머니의 현거주지로 송달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밑바닥을 드러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 테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덤벼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어를 변속했고 차는 어두컴컴한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내일 아침 9시 정리해둔 공금 횡령 증거 자료를 들고 정각에 그 사람 회사 감사실로 찾아갈 겁니다. 차가 간선도로에 진입하자 빗방울이 차창을 툭툭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룸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아파트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는 내가 3년 동안 쭈그려 앉아 닦았던 바닥 타일이 있고 쉰내가 진동하는 걸 3년이나 빨아댔던 양말들이 있다. 이제 그 구역질 나는 것들은 오롯이 그들 스스로 곱씹어야 할 몫으로 남겨두었다. 다음 날 새벽,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다. 기온이 뚝 떨어졌다. 나는 재단이 깔끔하게 떨어진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굽이 낮은 구두를 신은 채 여의도 금융가에 위치한 웅장한 빌딩 안으로 정각에 들어섰다. 이곳은 박민우가 그토록 콧대를 세우며 자랑하던 대기업 본사였다. 지난 3년 동안 그는 이곳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뼈 빠지게 힘든 일인지, 자신이 밖에서 얼마나 남의 눈치를 보며 고생하는지 알아달라고 내게 수백 번도 넘게 세뇌하듯 강조했었다. 1층 로비 바닥은 번쩍이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보안 게이트 앞에는 사원증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보안 요원에게 신분증과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를 제시했다. 감사팀 책임자분 뵙고 싶습니다. 재무비리 실명 제보건입니다. 30분 뒤 나는 17층 감사실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프린터가 돌아가며 내뿜는 오존 냄새와 커피 원두를 태우듯 볶아낸 씁쓸한 냄새가 뒤섞여 배어 있었다. 감사팀장은 내 맞은편에 앉아 깍지 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나와 테이블 중앙에 놓인 파란색 USB 메모리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곁에는 기록을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다. 나는 출력해온 두 뭉치의 서류를 그쪽으로 쓱 밀어주었다. 종이 밑바닥이 테이블 상판을 긁으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왼쪽에 있는 서류는 박민우 팀장이 지난 6개월 동안 법인 카드로 긁고 청구한 허위 영수증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 회사 돈이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간 뒤 불과 10분도 채 안 돼서 그의 모친 조정숙 씨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 공증본이고요. 나는 형광펜으로 꼼꼼하게 칠해둔 숫자들을 짚으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런 단위까지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시간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USB 안에는 그 사람이 구형 스마트폰으로 대부업체 추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음 100억 본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두어 장 넘기더니 이내 미간을 팍 구겼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대기업 간부 특유의 능구렁이 같은 처세술과 경계심이 잔뜩 묻어나는 말투였다. 이 선생님. 박 팀장은 우리 회사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고 평소 업무 능력도 꽤 좋은 편입니다.
이건 직원의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 문제인데 이걸 곧장 회사 감사실로 들고 오신 건 너무 일을 크게 키우시는 게 아닌가 싶군요. 단순한 부부 사이의 재산 분할 분쟁이라면 우리 회사가 중간에 끼어들기엔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직위를 악용해 회사의 자산을 도둑질한 명백한 횡령 사건이죠. 나는 가방에서 대부업체의 독촉장 사본을 하나 더 꺼내어 그의 눈앞에 펼쳐놓았다. 박민우 씨는 지금 밖에서 4억 5천만 원짜리 담보대출을 끌어다 쓴 상태입니다. 그가 회사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한 건 그 어마어마한 사채이자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서였고요. 4억이 넘는 악성 부채를 떠안고 있고 심지어 석 달이나 연체 중인 재무팀장이 귀사의 그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팀장님, 이게 정말 그 사람 혼자만의 사적인 문제로 보이십니까? 감사팀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는 독촉장에 찍힌 억 단위의 숫자를 뚫어지라 쳐다보더니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상체를 흠칫하며 앞으로 바짝 당겨 앉았다. 꼿꼿하게 세운 등줄기에서 긴장감이 역력했다. 대부업체 해결사들이 언제 이 회사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죠. 그쪽 바닥 추심원들이 얼마나 악랄한 수단을 쓰는지 저보다 팀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나는 두 손을 단정하게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의 찌라시로라도 돌게 되면 귀사의 재무결제 시스템은 업계에서 아주 훌륭한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증거들을 감사실에 직접 넘겨드리는 건 회사 차원에서 조용히 내부적으로 꼬리를 자를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팀장님께서 여전히 이게 일을 크게 키우는 소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당장 이 서류 뭉치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가 로비 밖에서 대기 중인 경제지 기자들에게 모조리 뿌리겠습니다. 감사팀장은 다급하게 테이블 위 서류들을 양손으로 덮어 눌렀다. 그의 이마 한구석에는 진땀이 맺혀 있었다. 이 선생님, 잠시만 이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그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USB와 서류를 챙겨 들고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기록을 하던 직원 역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노트북을 껴안고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을 들어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에 말라붙어 있던 텁텁함이 씻겨 내려갔다. 기다림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45분 뒤 복도에서 다급하고 어수선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둔탁한 물건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들의 험악한 고성이 섞여 들려왔다. 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복도 난간 쪽으로 걸어나가 시야가 탁 트인 1층 로비를 한눈에 내려다보았다. 로비 한가운데 보안 게이트 앞 박민우는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에게 양팔을 꽉 붙들린 채 연행되듯 끌려가고 있었다. 그의 양손에는 개인 짐이 아무렇게나 쑤셔박힌 누런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평소 포마드를 발라 빈틈없이 넘기고 다니던 머리카락은 이마 위로 헝클어져 흘러내려 두 눈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그가 애지중지하던 비싼 맞춤 정장 마이는 실랑이 끝에 흉하게 구겨져 꼬리말이 아니었다. 감사팀장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새빨간 직인이 찍힌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지나가던 직원들은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수군댔다. 엘리베이터 홀에 있던 사람들까지 고개를 쑥 내밀고 손가락질하며 구경을 났다. 박민우가 갑자기 발버둥을 치며 멈춰서더니 몸을 획 돌려 감사팀장의 팔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팀장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돈 제가 다 채워 넣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무조건 다 채워 넣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르시면 어떡합니까? 저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산더미라고요. 팀장님, 저더러 지금 한강 가서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손대지 마오. 감사팀장은 뒤로 펄쩍 물리며 구역질이 난다는 듯 옷소매를 탁탁 털어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법무팀에서 이미 경찰에 고발장 넣었으니까 구차한 변명은 서초동 가서 형사들한테나 해. 당장 이 사람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한 발 앞으로 나서 박민우의 양 겨드랑이를 억센 힘으로 틀어쥐고 출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바로 그때 발악하던 그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고 그의 시선이 2층 복도 난간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나와 눈이 딱 마주쳤다. 그의 두 눈이 순식간에 핏발로 시뻘겋게 물들었다. 안고 있던 종이 상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상자 안에 들어있던 연필꽂이와 수첩, 그리고 비상용으로 챙겨둔 골프공 몇 개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골프공은 대리석 바닥을 통통 튕기며 경쾌하고 맑은 마찰음을 냈고 보안 요원의 구둣발 앞까지 굴러갔다. 이지한 그는 성대가 찢어질 듯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질렀다. 로비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 미친년아. 내가 감히 회사까지 기어들어와서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내 인생을 박살냈어. 내가 꼬박 3년을 먹여 살렸는데 내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내 밥줄을 끊어놔. 그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계단 쪽으로 돌진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어깨를 짓누르자 무릎이 꺾이며 대리석 바닥에 반쯤 꿇어앉고 말았다. 나는 2층의 유리 난간 앞에 미동 없이 서서 서늘한 금속 손잡이 위에 손을 얹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형편없이 일그러진 그의 낯짝과 핏대가 터질 듯 시뻘겋게 부풀어 오른 목줄기를 아주 가만히 지켜보았다. 매월 25일이면 두 손으로 공손하게 급여 카드를 바치며 시어머니 앞에서 떨던 그 알량한 가식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실 러그 위에 쉰내 나는 양말 쪼가리를 휙휙 벗어 던지며 얼음물이나 떠오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그 당당함도 증발해버렸다. 지금 내 눈앞에 꿇어앉은 저 인간은 그토록 집착하던 대기업 팀장이라는 그럴싸한 허물을 홀라당 벗겨 먹힌 채 교도소 철창 신세를 코앞에 둔 좀도둑 새끼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발악에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벼랑 끝에서 벌레를 굽어보듯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내가 낯질렀다고 넌 무사할 줄 알아. 그는 회전문 쪽으로 질질 끌려가며 구두 밑창이 바닥 타일을 긁는 끔찍한 파열음을 냈다. 그 전셋집도 날아갔고 돈도 다 날아갔어. 넌 단돈 10원 한 장 못 챙겨 나갈 줄 알아. 넌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뒤질 거야. 이 독한 년아. 2명의 보안 요원은 그를 건물 밖으로 매정하게 내동댕이 쳤다. 묵직한 회전문이 윙 돌아가며 그의 단말마 같은 악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바닥에 나뒹굴던 상자와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들은 로비 미화원 아주머니의 발빠른 손놀림에 의해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 안으로 가차없이 쓸려 들어갔다. 언제 그랬냐는 듯 로비는 완벽한 질서를 되찾았고 엘리베이터는 묵묵히 오르락내리락하며 마치 애초에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고요하게 일상을 이어갔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뒤로 돌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목요일 오후 뺨을 스치는 바람이 한층 매서워졌다. 나는 마포구 작업실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 디자인 시안의 색상 값을 꼼꼼히 대조하고 있었다. 마포구에 자리 잡은 이 번듯한 작업실은 내가 그동안 밤낮 없이 외주를 띄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대학 선배와 공동 투자해 차린 곳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작자는 내가 그저 집구석에 처박혀 푼돈이나 버는 프리랜서 흉내나 내며 관리비 낼 돈도 아쉬워 벌벌 떠는 백수며느리인 줄로만 알았다. 그 멍청한 인간들은 선배 이름으로 등록된 이 번듯한 사업체에서 매년 연말 터져나오는 어마어마한 배당금의 절반이 내 차명 계좌로 꼬박꼬박 꽂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내가 숨죽이며 버텨온 모든 시간은 바로 그 지옥에서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나가기 위한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문밖에서 센서가 작동하며 경쾌한 차임벨 소리가 울렸다. 그 직후 유리문이 부서질 듯 거친 힘으로 확 젖혀졌고 문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벽에 쾅 하고 부딪혔다. 신우이 박수진이 미친년처럼 들이닥쳤다. 오늘이라면 원래 청담동 숍에서 웨딩드레스 가봉을 하고 있어야 할 년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꼬라지는 처참했다. 눈 화장은 온통 번져서 시커먼 아이라인이 눈 밑까지 흉하게 흘러내려 꼭 물귀신 같았다. 그 뒤를 바짝 쫓아 들어온 시어머니 역시 산발을 한 채 찌그러진 가죽 가방을 꽉 움켜쥐고 고장난 풀무처럼 씩씩대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제한 수진이 내 책상 앞까지 미친 듯이 달려와 두 손으로 책상 상판을 내리쳤다.
그 엄청난 반동에 모니터가 심하게 흔들렸고 마우스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너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나는 작업하던 파일을 침착하게 저장하고 노트북 모니터를 덮었다. 여기는 엄연한 업무 공간입니다. 계속 이렇게 고성방가하면서 난동 피우시면 즉시 건물 경비원 부르겠습니다. 나는 그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불러. 아예 경찰을 불러 미친년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야차처럼 달려들더니 책상 너머로 팔을 뻗어 내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들었다. 나는 그럴 줄 알고 진작부터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바퀴 달린 사무용 의자를 발로 뻥 차서 뒤로 쭉 밀어 1m 밖으로 쓱 빠져나갔다. 허공을 가르며 헛손질을 한 시어머니는 몸의 중심을 잃고 책상 모서리에 허리를 정통으로 찧었고 억소리를 내며 얼굴이 고통으로 무참히 일그러졌다. 이 독사 같은 년, 시어머니는 허리를 부여잡고 책상에 기댄 채 내 코앞을 삿대질하며 쌍욕을 퍼부었다. 허공으로 침방울이 튀었다. 내년이 감히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날 고소해? 어제 오후에 형사들이 출석 요구서 들고 우리 수진이 시가댁으로 쳐들어왔어. 내가 마침 사돈댁에 예단 문제로 인사하러 가 있던 그 중요한 자리에 경찰이 들이닥쳤단 말이다. 경찰만 온 줄 알아.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며 울부짖었다. 그녀의 길쭉한 네일아트 손톱이 책상을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너 대부업체 놈들한테 대체 뭐라고 나불거린 거야? 왜 사채업자들이 내 예비 신랑 회사까지 찾아가서 우리 오빠 빚 뒷조사를 하냐고. 시가 쪽에서 우리 오빠가 사채를 4억이나 끌어다 쓴 것도 모자라 그 미친 돈으로 내 혼수 구멍 메우려 했다는 걸 싹 다 알아버렸잖아. 오늘 아침에 당장 파혼하자고 전화 왔어. 우리 집안 보고 피 빨아먹는 거머리 떼라면서 보낸 예단비 당장 토해내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겠다잖아. 수지는 카페2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대성통곡을 했다. 내 얼굴은 시궁창에 처박혔어. 내 결혼식은 완전히 박살났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바닥에 나뒹굴며 발악하는 시누이년과 허리를 짚고 헐떡거리는 늙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도 내 호흡의 템포는 단 1mm도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들고 찾아간 건 어머님이 본인 명의로 실명 인증된 아이디를 써서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소를 취하해주기만 하면 어머님이 경찰서 조사실에 끌려가 조서 쓰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였다. 하지만 전 절대 합의해줄 생각 없습니다. 그 카페 게시글에 저를 어떻게 난도질하고 욕하셨는지 경찰서 가서 수사관 앞에서 똑같이 구구절절 설명해 보시죠. 시어머니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 내가 시어미인 나까지 감방에 쳐넣겠다는 거냐?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 집안 어른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리고 대부업체 직원들이 사돈댁 신상을 어떻게 털었냐고요.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마우스를 주워 책상 위에 제자리에 올려두었다. 제가 이혼 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할 때 박민우가 대출금 횡령해서 어디로 빼돌렸는지 사채업체 쪽에 아주 투명하게 다 깠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 중에 3천만 원이 수진 아가씨 혼수 비용으로 미리 선지급됐더라고요. 엄연히 사채비드로 충당한 자금인데 채권자인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쫓아가서 추궁할 정당한 권리가 있죠. 아주 완벽하게 합법적인 추심 절차입니다만 이 짐승만도 못한 년 시어머니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철제 연필꽂이를 확 움켜쥐더니 나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집어 던졌다. 연필꽂이가 내 어깨를 퍽하고 때리고 튕겨나가 바닥에 뒹굴었고 꽂혀있던 볼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어깨에서 둔탁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나는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은 채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책상에 놓인 인터폰 버튼을 꾹 눌렀다. 1층 경비실이죠? 3층 비동 작업실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서 난동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 주시고요. 아, 일일이 경찰에도 바로 신고 좀 넣어주세요. 죄목은 건조물 침입과 특수상해죄입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 미쳐 날뛰던 시어머니의 기세에 순식간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평생 집구석 문 걸어 잠그고 며느리 쥐잡듯 잡으며 왕 노릇하던 방구석 여포는 막상 진짜 국가 공권력과 법의 철퇴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비겁하고 찌질해지는 법이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연필꽂이를 한 번, 그리고 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을 한 번 번갈아 보더니 돌연 사시나무 떨듯 겁에 질려버렸다. 수진아, 빨리 일어나 당장 나가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딸년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다. 나 안 가. 전현 죽여버릴 거야. 전현이 내 인생 다 망쳤다고. 수진은 미친년처럼 팔다리를 허우적대며 발악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수진의 뺨따구를 잇는 힘껏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이 살벌하게 울려 퍼졌고 작업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수진이 꺽꺽대며 숨을 헐떡이는 추악한 흐느낌만이 공기를 갈랐다. 너 진짜 경찰차 타고 유치장 끌려가고 싶어. 시어머니가 이빨을 꽉 깨물고 억눌린 고성을 질렀다. 축 처진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꼴이 벼랑 끝에 몰린 들깨처럼 처절하고 우스웠다. 그녀는 반항하는 수진의 팔뚝을 짐짝 끌듯 억지로 잡아 끌며 거의 기다시피 허둥지둥 작업실을 빠져나가 도망쳤다. 유리문이 다시 무겁게 닫혔다. 나는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볼펜들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허리를 굽혀 하나씩 천천히 주워 담아 연필꽂이에 제자리를 찾아 꽂아 넣었다. 어깨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이 지독했던 진흙탕 싸움의 화려한 피날레가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내게 알리고 있었다. 11월 중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안은 히터가 터질 듯 돌아가고 있어 공기가 찢어질 듯 건조해 목구멍이 다 따가울 지경이었다. 직사각형 나무 테이블 양끝에 나와 박민우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그 한가운데 상석에는 조정 전담 판사가 자리 잡았다. 그가 대기업에서 쫓겨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예전에 룸살롱 접대 나갈 때나 빼입던 구겨진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는데 기대는 정체 모를 얼룩이 말라붙어 있었다. 안화가 푹 파인 두 눈과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꼴이 반쪽이 된 폐인 다름없었고 과거 그 알량한 대기업 간부의 가오와 허세는 영혼까지 탈탈 털려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었다. 양측이 제출한 재산명시 진술서와 채무증명서에 근거하여 판단하건대 판사는 눈앞의 서류를 건조하게 넘기며 하루에도 수십 쌍의 파탄난 가정을 마주하는 직업 특유의 무미건조한 톤으로 읊조렸다. 아내 측 명의로 된 부부 공동채무는 전무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남편 측의 전적인 개인 일탈로 인한 채무이며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바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고로 이 악성 부채에 대하여 아내 측은 단 1%의 연대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이에 대하여 이해 있습니까? 나는 빼곡한 조항들로 채워진 결정문을 쳐다보며 즉답했다. 이해 없습니다. 판사가 시선을 돌려 박민우를 쳐다보았다. 남편 측은요. 박민우는 고개를 푹 수그린 채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덜덜 떨며 꽉 쥐어 짜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사포에 박박 긁힌 듯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겨우 기어들어가듯 내뱉었다. 이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부부 공동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보증금은 이미 채권자에 의해 강제 집행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외 양측 명의로 된 유의미한 거액의 공동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사님. 이 박민우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며 판사의 말을 싹둑 끊고 들어왔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고 그 퀭한 눈깔에는 짐승 같은 절박함과 구걸하는 눈빛이 가득했다. 지아나, 나랑 딱 5분만, 단 5분만 밖에서 따로 얘기 좀 하자. 판사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내 의사를 물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와 실무관이 잠시 자리를 피해 조정실 밖으로 나갔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오직 우리 둘만 남겨졌다. 방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라 서로의 숨소리조차 징그럽게 선명하게 들렸다. 박민우가 갑자기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리더니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어졌다. 지아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우리 회사 감사실 가서 선처 탄원서 한 장만 써줘라. 그냥 우리 부부 사이에 소통 오해가 있었다고
내가 생활비로 급하게 끌어다 쓴 거라고. 내가 총대 한 번만 매주면 회사에서도 날 업무상 횡령으로 콩밥 먹이진 않을 거야. 나 진짜 이대로 교도소 가면 인생 끝장이라고. 그는 무릎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와서 내 트렌치코트 자락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나는 다리를 뒤로 빼며 벌레 피하듯 그의 손길을 쳐냈다. 내가 선처 탄원서를 써줘. 나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내가 도둑질한 건 회사 공금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엄연히 너네 회사 대표이사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널 선처해? 내 그 더러운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전과자라도 돼 달라는 뜻이야? 너 뒤로 빼돌린 돈 있잖아. 안 그래? 그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디자인 작업실. 내가 거기서 계속 외주 뛰면서 돈 굴리는 거 다 알아. 내가 그 돈으로 회사 돈 횡령한 5천만 원 빵꾸만 메워줘. 그 5천만 원만 통장에 꽂히면 회사에서도 덮고 넘어가 줄 거야. 남은 4억 원짜리 사채 빚은 내가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죽을 때까지 다 갚을게. 내가 평생 내 발바닥 핥으면서 짐승처럼 일해서 갚을게. 우리 그래도 3년이나 살 맞대고 산 부부잖아. 나는 그 역겨운 낯짝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매달 25일이면 마치 국어라는 개에게 적선하듯 내게 자기 월급 카드를 바치며 내 생활비는 내가 푼돈이라도 벌어 쓰라고 거들먹거리던 바로 그 낯짝이었다. 거실 러그에 꼬랑내 나는 양말을 휙휙 던져대고 차가운 얼음물이나 벌컥벌컥 들이켜며 된장찌개가 밍밍하다고 온갖 진상을 부리던 바로 그 면상이었다. 박민욱. 나는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그는 내 입에서 떨어질 동정의 말을 기다리듯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너 기억나니? 저번 달 아파트 관리비 낼 때 내 계좌에 단돈 몇만 원밖에 안 남아서 내가 너한테 공과금 10만 원만 먼저 내달라고 부탁했던 거? 그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내가 내 면상에 대고 뭐라고 짓거렸는지 알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내가 피땀 흘려번 돈에 숟가락 얹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말고 라고 했지. 나는 그의 동공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스쳐 지나가는 라디오 광고 문구를 읽듯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던 얄팍한 희망의 불씨가 차갑게 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새카만 공포와 절망만이 가라앉았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좀비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도장이나 찍어 인하는 이혼 합의서를 그가 엎어진 테이블 모서리 끝으로 슥 밀어 던졌다. 이거 찍고 나면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띄지 마. 10분 뒤 모든 이혼 조정 절차는 완벽하게 종결되었다. 법원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때렸다. 나는 트렌치코트 깃을 단단히 여몄다. 멀지 않은 법원 계단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박민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서 있었다. 평소 허세 부리며 입고 다니던 그 징그러운 모피 코트 대신 칙칙한 자주색 싸구려 패딩을 걸치고 있었는데 꼿꼿하던 등은 폭삭 늙어버린 듯 굽어 있었다. 박민우가 영혼이 털린 산송장처럼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가 그의 팔뚝을 부여잡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캐물었다. 박민우는 미친 사람처럼 버럭 소리를 지르며 어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시어머니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 서 있더니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쓰레기 같은 몰골들에 단 1초의 눈길조차 주지 않고 미련 없이 지하철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11월 말 집주인이 낸 명도 소송 판결이 확정되며 강제 퇴거 명령이 정식으로 발동되었다. 변호사가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 몇 장을 문자로 보내왔다. 대부업체의 용역 깡패들이 법원의 강제 집행문을 들고 들이닥쳐 그 잘난 아파트의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다. 4억 5천만 원의 대출 원금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체이자 탓에 전세 보증금 5억 원은 대부업체 계좌로 전액 싹 쓸려갔고 시어머니와 박민우의 수중에는 단돈 10원 한 장 남지 않았다. 그들은 동네에서 제일 싼 용달차를 불러 과거 부잣집 사모님 행세할 때 자랑하던 앤틱 원목 가구며 대형 벽걸이 텔레비전,
심지어 끔찍하게 아끼던 김치냉장고까지 짐짝처럼 쑤셔받고는 서울 외곽의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야반도주하듯 쫓겨났다. 박민우의 업무상 횡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기소 단계에 돌입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횡령액을 단 1원도 변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최소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했다. 시어머니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사처벌 딱지를 떼기 위해 그나마 장판 밑에 꽁쳐두었던 알량한 쌈짓돈마저 탈탈 털어넣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에 압류 딱지가 나붙던 바로 그날 한남동의 최신식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집은 내가 지난 3년 동안 디자인 작업실에서 피토하며 모아둔 배당금을 털어 은행 대출 없이 오로지 내 명의로 온전하게 매매한 내 집이었다. 시부모의 구역질 나는 생색이나 간섭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도어록의 6자리 비밀번호는 오직 나만이 아는 숫자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 집 바닥에 깔린 대리석 타일 한 장 한 장에는 전부 내 이름 석자가 당당히 새겨져 있었다. 12월의 첫째 주 서울에 올해의 첫눈이 내렸다. 나는 작업실에서 퇴근해 차를 몰고 우리 아파트 단지 내 프라이빗 진입로로 들어섰다. 차 안에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감돌았고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연주곡이 흐르고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문 밖 과속 방지턱을 훑고 지나갈 때 길가에 웅크리고 있는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단지 경비원이 그 사람의 팔을 끌어당기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주머니, 여기는 입주민 전용 진입로라서 외부인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차들 오가는데 방해되니까 빨리 일어나서 나가세요. 솜이 뭉친 시커먼 싸구려 점퍼를 껴입고 머리에는 촌스러운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은 여자였다. 엔진 소리를 들은 그녀가 고개를 획 돌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이 부신지 미간을 팍 찌푸리며 쩍쩍 갈라진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다.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타이어가 눈길을 뽀드득 밟는 소리를 내며 그녀로부터 3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멈춰섰다. 운전석에 앉은 내 얼굴을 알아본 그녀는 경비원의 손을 미친 듯이 뿌리치더니 눈이 소복이 쌓인 빙판길 위로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지아나. 지아나. 그녀는 내 차에 보니들 미친 듯이 쾅쾅 두드렸다. 완벽한 방음 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기어를 파킹해 놓고 차창을 지잉하고 내렸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눈보라와 함께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허둥지둥 기어와서 차창 문틀에 매달렸다. 꽁꽁 얼어 터져 시뻘겋게 부어오른 손등에는 핏물이 맺힌 동상 자국이 가득했다. 불과 1년 전 이맘때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비밀번호를 따고 쳐들어와 내 냉장고를 짐승처럼 헤집어 놓고 비싼 유기농 배추 안 사다 놨다며 내 얼굴에 삿대질을 해대던 바로 그 소나기가 지금은 국어를 위해 내 차창을 사시나무 떨듯 부여잡고 있었다. 지아나, 우리 민우 좀 살려다오. 그녀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엉엉 울부짖으며 칼바람 속에 파들파들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변호사가 우리 아들 감방에 가야 한단다. 너 이렇게 비싼 아파트 통째로 살 능력 되잖아. 너 돈 많잖아. 제발 우리 민우 횡령금 5천만 원만 내가 좀 갚아줘라. 내가 합의금 좀 내서 선처만 받게 해줘. 그래도 너랑 살 섞고 살던 내 남편 아니더냐. 나는 그녀의 꼴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머리에 둘둘 감은 그 싸구려 목도리 끝자락에는 도로의 시커먼 흙탕물과 눈 섞인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 두 눈깔 속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일말의 속죄는 단 한 톨도 없었다. 오로지 벼랑 끝에 몰려 나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는 기생충 같은 집착만이 번들거릴 뿐이었다. 어머니 나는 심장 박동조차 변하지 않은 아주 고요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그녀를 이렇게 부르는 건 이것이 생전 마지막일 것이다. 그녀는 그 소리에 기적이라도 일어난 줄 알고 즉시 구역질 나는 오열을 멈추고 동량을 바라는 개처럼 두 눈을 반짝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내 발등에 차가운 얼음물을 들이붓고 대가 끊겨 천벌을 받으려니라고 개거품을 물며 저주를 퍼부을 때
당신이 이렇게 내 차 앞에 엎드려 개처럼 구걸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나 보죠. 나는 추위에 파랗게 질린 그녀의 주둥이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성대가 얼어붙은 듯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짐승이 앓는 듯한 끄끄거리는 기괴한 소리만 냈다. 그만 꺼지시죠요. 나는 차창 버튼에 손을 올렸다. 여기 보안 요원들, 외부인한테 아주 얄짤없거든요. 그리고 나는 차창을 부여잡은 그녀의 더러운 손을 쳐다보았다. 내 프라이빗 진입로, 흙탕물로 더럽히지 말고 당장 치우세요. 방음용 이중창문이 지잉 소리를 내며 천천히 올라갔고 경악과 공포, 그리고 처절한 구걸로 일그러진 그녀의 낯짝을 튼튼한 방탄유리 너머로 완벽하게 단절시켰다. 2명의 보안 요원이 황급히 달려와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나는 엑셀을 부드럽게 밟았고 내 차는 미끄러지듯 매끄럽게 지하주차장으로 빨려 들어갔다.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층을 향해 멈춤 없이 솟아올랐다. 나만의 6자리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컥하며 견고한 문이 열렸다. 집안은 습기 하나 없이 쾌적하고 훈훈했으며 최고급 보일러가 데워놓은 바닥의 온기는 내 맨발에 닿기에 완벽했다. 거실 러그 위로 휙휙 날아다니던 꼬랑내 나는 양말 쪼가리도 내가 주워 담아야 할 낡은 겉옷도 없었다. 한밤중 내 심장을 내려앉게 하던 도어록의 끔찍한 파열음 따위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트렌치코트를 벗어 현관에 마련된 옷장에 단정하게 걸어두었다.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커다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반찬들이 투명한 밀폐용기에 줄을 맞춰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비닐팩 하나를 꺼냈다. 마트에서 갓 사온 포기김치였다. 그리고 손질이 완벽하게 끝난 생선 토막도 하나 꺼냈다. 김치를 깔끔한 그릇에 옮겨 담고 생선은 인덕션 위에 프라이팬에 올려 겉면만 바삭하게 구워냈다. 거실 바닥에 흉물스럽게 펼쳐놓고 쪼그려 앉아 붙이던 싸구려 전기 그릴 판도 없었고 집안 구석구석을 찌들게 만들던 역겨운 기름 냄새도 없었다. 이 모든 식사 준비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반찬들을 식탁 위로 세팅하고 수납장에서 즉석 햇반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고 시작 버튼을 눌렀다. 전자레인지가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대리석 싱크대 상판에 몸을 기대고 내 왼손 손등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색소 침착이 남은 갈색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추석 명절 거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무려 10시간 동안 뼈 빠지게 제사상에 올릴 동태전을 부치다가 끓어오르는 기름이 튀어 피부를 지져버렸던 끔찍한 낙인이었다. 전자레인지가 땡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멈췄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꺼내 들고 식탁으로 다가가 우아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고급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밥그릇 모서리에 부딪히며 챈하는 청아한 마찰음을 냈다. 나는 새빨간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쏙 넣었다.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나온 탓에 약간의 방부제 맛이 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찬양해 마지 않던 그 얼어 죽을 뼈대 있는 집안의 정성 어린 손맛 따위는 단 1%도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김치를 아주 천천히 음미하며 씹어 넘겼다. 음식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는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하고도 따뜻한 온기가 전신으로 확 퍼져나갔다. 나는 왼손을 들어 올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에 남은 그 갈색 화상 흉터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표면이 살짝 볼록하게 솟아오른 그 상처에는 이제 그 어떤 통증도 남아있지 않았다. 매달 500만 원이라는 푼돈에 내 영혼을 저당 잡혔던 지난 3년의 세월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죽은 각질 덩어리와 다를 바 없었다. 한때는 내 생사를 잔인하게 파고들어 지져버렸고 내 단잠을 짓밟았으며 내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갈기갈기 찢어발겼고 심지어 정수기에서 상온의 물 한 잔 마음 편히 떠 마실 권리마저 앗아가 버렸던 그 끔찍한 고통. 이 넓고 고급스러운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고 오직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기를 갈랐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 퀴퀴한 옛날 아파트 거실에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남편이란 작자가 두 손으로 급여 카드를 받치는 촌극을 구경하며 이 똑같은 초침 소리를 수천 번도 더 들었었다. 그때의 나는 저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내 몸의 산소를 빼앗아 가는 듯한 질식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평화로운 째깍거림 사이로 남의 집 현관문을 함부로 따고 쳐들어오는 그 어떤 불청객의 발소리도 끼어들지 못한다. 나는 따끈한 밥을 한 움큼 삼켰다. 역겨운 전지는 기름 냄새도 없고 차가운 얼음물도 없고 숨막히는 시월드의 개 같은 규율도 존재하지 않는 이 텅 빈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음식이 가진 본연의 맛을 느꼈다.